네, 안녕하세요. 시진핑의 모스크바 방문은 폭망입니다. 러시아가 원했던 것은 둘입니다. 하나는 무기, 다른 하나는 시베리아 가스관 확대입니다. 시진핑은 둘 다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러시아의 자원만 후려쳤습니다. 지금은 러시아 푸틴이 워낙 절박해서 참지만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시진핑은 되게 당할 겁니다. 특히 푸틴 체제가 무너지면 더 그렇습니다. 도대체 뭐하러 모스크바에 간 건지, 내가 두목 혹은 형님이야, 푸틴 너는 부하 혹은 동생이야, 이것을 과시하는 유치찬란한 게임으로 끝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시진핑도 자신이 왜 모스크바에 간 것인지 모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모스크바 방문을 통해 모택동 이후 처음으로 당 정치국 상무위원을 비서실장에 앉힌 것이 드러났습니다. 당 정치국 상무위원은 중국 공산당 최고 존엄입니다. 거의 신과 같은 존재죠. 7명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데미가드, 반신이라고 부릅니다. 이런 사람을 비서실장에 임명했다는 것은 자기 자신을 모택동과 같은 반열에 올려놓은 폭거입니다. 또한 이번 조치로 비서실장이 된 카이치는 무시무시한 실권을 가진 명실상부한 2인자가 됐습니다. 오늘 이 사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좀 간단히 중로 공동성명에 대해서 평을 하겠습니다. 일단 제목부터 엄청 깁니다. 새로운 시대 및 대화를 통한 우크라 위기 긴장 완화를 위한 중로 공동보조의 포괄적 전략 파트너십 강화에 관한 중로 공동선언. 뭐 이렇게 긴지 모르겠습니다. 이 화면은 거기서 따온 겁니다. 중국 정부 사이트에서 직접 따온 겁니다. 네. 이 중로 공동성명을 이렇게 포인트들을 보면 굉장히 위선적이고, 우리 같은 서방의 관점에서 보면 상당히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뭐 이런 식으로 뻔뻔하게 거짓말을 하냐. 마치 1983인가 동물농장에서 조지 오웰이 그 사람 막 잡아 죽이는 그 법무부를 Ministry of Justice, 정의부라고 부르고 뭐 이런 것들이랑 똑같은 거죠. 첫째 성명은 처음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유엔 헌장과 국제법을 존중해야 합니다. 아니, 유엔 헌장과 국제법을 존중하는 데가 남의 나라를 저렇게 쳐들어가나. 두 번째, 우크라가 유럽과 나토를 향해 기우는 것은 러시아의 정당한 안보 이익을 해치는 것입니다. 물론 우크라도 언급을 안 했고요. 유럽과 나토를 향해 기우는 것은 언급을 안 했습니다. 또 러시아도 언급을 안 했습니다. 단지 한 나라의 정당한 안보 이익은 존중받아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러시아가 주장한 얘기거든요. 우크라 침공하면서. 그래서 제가 말을 좀 알아들으시기 편하게 그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서방은 이 위기에 편승하여 군사력, 정치적 기타 수단을 통해서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고 있을 뿐이다. 물론 여기도 서방이라고 지칭을 안 했고요. 이 위기에 편승해서 군사적, 정치적 기타 수단을 통해서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나라가 있어서는 안 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당장 평화 협상을 시작해야 한다. 우크라 위기는 정치 외교적 방식으로 대화로 해결돼야 한다. 뭐 대화로 해결할 거 있나요? 러시아가 집에 가면 바로 그날로 해결됩니다. 당사국들의 정당한 안보 위기의식을 존중하여 진영 대결 사태 악화는 자제해야 한다. 집에 가면 되는 일을 왜 이렇게 말을 복잡하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긴장이 높아지고 장기전이 벌어지면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될 수도 있다. 협박이죠. 네, 이제 우리 핵 가지고 있다. 러시아 핵 가지고 있다. 협박입니다. 경제 제재는 미국 서방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되며 오직 유엔 안보리 결정에 의해서만 되어야 한다. 근데 안보리의 상임이사국에 러시아, 중국이 다 들어와 있죠.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말장난이고, 이거 뭐 이런 뻔뻔한 거를 공동성명으로 내나, 이걸 보면서 서방에서 픽픽거리고 나오는 평 2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쟤들은 우크라 전쟁을 우크라 위기라고 부르나, 그 성명에 보면 war라는 단어를 안 써요. 심지어는 충돌, conflict라는 단어도 안 써요. 위기라는 단어만 씁니다. 사람이 수만 명이 죽었고, 침공에 의해서 또 자국 군대도 뭐 10만 명 이상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전쟁이라고 안 하고 위기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삽이라고 부르지도 못하는 찌질이들입니다. 두 번째는 존 커비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아, 그거요. 저기 뭐야. 그 러시아가 철군하면 바로 평화예요. 복잡한 거 없습니다. 예. 자, 이것에 대해서 어떤 평을 하고 있을까요? 평론가들은. 네, 이분은 누구냐? 데이비드 페트라우스라고 해서 이제 오바마 때에 잠시 한 1년 정도 CIA 국장을 하다가 쫓겨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말은 간단합니다. 중국과 러시아의 불평등한 파트너십이며 중국은 러시아에 무기를 안 주고 식량, 원자재, 석유가스 가격을 깎았을 뿐이다. 그렇게 평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직접 들어보시죠. Certainly didn't result in the outcome I don't think that Vladimir Putin wanted. This is very much an unequal partnership. The declarations that they made, the commitments and so forth, are essentially for Russia to provide China with natural gas, crude oil, minerals, agricultural products, all at reduced rates. And Russia did not get the kind of commitment to provide weapons or any other real tangible assistance that would help them on the battlefield in Ukraine, which is, of course, what's most preoccupying Vladimir Putin's mind, given how miserably that war is going. 예. 페트라우스 정도 되는 사람도 저렇게 냉정하게 평을 하는 거예요. 이제 참고로 지금 외국의 평론가들은 이번 이제 회담에서 드러난 것은 뭐냐? 여기서 이제 불평등하다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예, 그러니까 러시아가 주니어 파트너다. 이제 우리가 이제 회계법인이나 법무법인에 가면 파트너 제도죠. 동업자 제도들이죠. 그래서 파트너가 되면 이제 같은 이제 그 회계법인이나 법무법인을 이끄는 지도급 리더 그룹이 되는 거예요. 그 파트너 밑에 직원들이 있죠. 근데 직원 중에 조금 연초가 되고 이게 좀 직원으로 대하기에는 좀 머리가 굵었다. 이러면 중간에 두는 게 이게 주니어 파트너입니다. 예, 그게 주니어 파트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말하자면은 이게 부하 직원이라기에는 머리가 좀 굵었고 대등하다고 하기에는 이게 택도 없고 이제 중국과 러시아 관계가 그렇게 된 걸로 이제 다 드러나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푸틴이 국내에서도 이제 그게 러시아에 얼마나 지금 사나운 민족주의예요. 국내에서도 이제 픽픽거리게 되죠. 저렇게 되면. 예, 많이 픽픽거리게 됩니다. 자, 여기서 잠시 세뇌 탈출 자유구독료 부탁 말씀 올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세뇌 탈출은 광고가 잘 붙지 않습니다. 붙더라도 천천히 붙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들 참으로 어려울 때인데 꾸준히 도와주시면 보다 좋은 컨텐츠를 만드는데 참으로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다음에는 뭐를 좀 살펴보고 싶으냐면 제가 이제 그 DW, 그러니까 이게 독일 국영방송입니다. DW에서 한 20분 정도 되는 그런 프로그램을 했는데요. 거기서 그 대담자들이 중국이 그러니까 글로벌 오더, 지금 존재하고 있는 글로벌 질서를 중국과 러시아가 파괴하려고 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6번, 7번 이렇게 나옵니다. 그 중에 한 8가지를 추려서 10초, 20초 간단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직접 한번 들어보세요. 이게 이제 독일 국영방송인데요. 이 독일 국영방송은 미국의 입장을 대변하는 매체가 아니죠. 그런데 최근 논조는 엄청나게 강해지고 있습니다. 한두 달 사이에. 한 20분 정도 이야기 속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국과 러시아가 기존 세계 질서를 즉 다시 말해서 글로벌 오더를 파괴하려 한다는 의미의 얘기가 7번 나옵니다. 네. They both have an interest in dismantling the global order that the U.S. built after World War II, because China says it feels 세계 질서를 해체하기 원한다, 파괴하기 원한다. Is obviously, in the doghouse with the West at the moment, and it will take probably many years. 네, 중국은 이 세계 질서에 자기들이 이 세계 질서 속에 갇혀졌다라고 느끼고 있고, 러시아는 이 세계 질서를 그냥 힘으로 그냥 부숴버리겠다라고 해서 지금 날뛰고 있는 거다. 뭐 그냥 독일 국영방송에서 그냥 저렇게 딱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제 그러면 지금 이 세계 질서에 대해서 우리가 이것이 비교적 공정하고 여기서 우리가 게임을 열심히 피땀 흘려서 뛰어가지고 번영을 이룰 수 있다, 번영을 이루고 있다라고 믿는 사람들, 그렇게 생각하는 국가는 당연히 중로에 대해서 저
죽일 놈들하고 나설 수밖에 없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세계 질서 파괴한다는 사람들이 왜 공동성명 첫머리에서 유엔 헌장 중시 얘기가 왜 나오냐 그 얘기입니다. 예. Of the UN. So why would they pay lip service to this institution that is so very much part of the old order they seem to want to overturn? They want to create a new order, but this reference to the UN is like probably the. 네, 새로운 세계 질서를 만들기 원하기 때문에 저 뒤는 뭐 뻔한 얘기라서 어떤 그 레지티머시 정통성의 맥을 세우기 위해서 유엔을 일단 끌어들이는 거다. 자기들이 유엔 뒤에서 많이 저기 주물럭거릴 수 있으니까 저 아프리카 국가들 이런 거 내세워서 그 얘기입니다. 네, 그 다음에 또 똑같은 얘기들이 이제 그 같은 관점이 나와요. 그러면 중도에 새로운 세계 질서를 만들 역량이나 있냐? 이런 이제 질문이 또 주어지죠. 네. How much capacity would these two autocracies actually have to revise the existing world order?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독일 같은 국영 방송에서도 얘들이 지금 세계 질서 자체에 대해서 그걸 뒤집어 엎겠다라고 나오고 있는 그런 반란 세력이다. 리비저니스트 세력이다. 세계 질서에 대한 그걸 이제 군사 지정학에서는 리비저니스트라고 번역합니다. 그걸 글자 그대로 하면 그냥 수정주의인데 어감이 그런 게 아니에요. 기존 상태에 대한 도전, 기존 상태에 대한 반란 집단을 리비저니스트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자들의 이러한 움직임이 옛날부터 있었다 이 소리예요. Well, I mean, I think they have both been working on changing the world order already, even before the war. And I think the difference is between China and Russia, that Russia. 예, 이제 살펴보았듯이 이 지금 우크라 전쟁, 지금 중국의 행태 이걸 전부 세계 질서를 뒤집어 엎고 파괴하려는 행위로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아직도 이거를 미중 패권이 어떻고 미중 패권이 어떻고 이러는데 그거 아닙니다. 제발 그놈의 무슨 투퀴디데스든 무슨 뭔 패권이다 이런 얘기 할 필요가 없어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 글로벌리즘 세계 질서, 샌프란시스코 글로벌리즘에서 시작해가지고 비록 30년 동안 지난 30년 동안 심하게 타락한 2.0까지 가서 지금 3.0으로 다시 부활하고 있는 이 글로벌리즘 세계 질서를 부셔버리겠다라는 거라고요. 중도가. 그럼 우리 입장은 글로벌리즘 세계 질서, 가치 공유, 규칙 기반을 지향하는 글로벌리즘 세계 질서에 우리가 이해관계를 갖고 있냐? 아니면 중도가 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새롭게 뭔가 만든다는 그 피비린나라는 뭐에 우리가 이해관계를 갖고 있냐? 이거를 따져야죠. 미국 패권이냐 중국 패권이냐라고 설정하는 순간 우리 스스로가 함정에 빠지는 겁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이게 러시아와 중국의 차이를 좀 얘기하는데요. 러시아는 뭐 힘으로 들이받는 애들이고, 예. very smartly, step by step, changing the world order according to its own interests. And precisely the UN is the best example how China has infiltrated and tried to influence and shape the UN institution in itself. 네. 그러니까 러시아 쪽에 침투한 데는 IMF나 그 아마 세계은행 쪽에 러시아가 이제 그 자원국가고 현금이 있으니까 그쪽에 좀 침투를 해 있고요. 중국은 뭐 유엔의 각종 기구, 그 다음에 저기 뭐야 WHO 이런 데에 많이 침투해 있죠. 중국은. 그래서 중국이 세계 질서를 엎으려는 방식은 국제기구에 침투해서 국제기구 자체를 중국향으로 만드는 것. 그런 교활한 침투 방식을 사용한다. 그런 얘기를 해요. 예, 이 사람은 이제 이제 말하자면 이게 꽤 이제 중도가 이게 잠재력이 있다, 포텐셜을 갖고 있다, 세계 질서를 바꿀 수 있는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건 좀 아닌데 일단 말을 들어보세요. Then I think they have great potential to alternate the existing international order. 네, 이 사람은 이제 중국과 러시아가 저게 블락으로 만들어지면 세계 질서를 바꿀 수 있다라고 봐요. 파괴할 수 있다. 근데 저는 못 파괴한다. 뭐 다들 손 놓고 있는 거 아니다. 제가 못 파괴한다고 보는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예. 그 중도 블록이 만들어진다 해도 세계 질서를 바꾸려면 글로벌 사우스를 독점적으로 장악해야 됩니다. 글로벌 사우스라는 용어는 독일 수상 빌리 브란트가 1982년에 제시한 브란트 라인에서 기원을 합니다. 브란트 라인은 지금 이렇게 그림 그려놓는 걸로 해서 1982년 기준으로 좀 못 사는 나라, 그 안에는
뭐 그림을 그리다 보니까 라인을 그리다 보니까 이스라엘도 포함되고 사우디 뭐 다 포함되어 있고 산유국들 다 포함되어 있고 대한민국도 포함되어 있고 중국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많이 바뀌었죠. 이제 저 나라들 중에 뭐 상당수는 특히 동남아 쪽 나라들 또 인도, 중국, 한국 뭐 이런 데들 멕시코도 요새 잘 나가고 그런 데들은 많이 이제 벗어났죠. 그 빈곤을. 특히 한국은 저기서 이제 선진국까지 갔고요. 꽤 규모가 나가는 나라인데도 이제 그 한국이 이제 선진국까지 갔는데 예. 그러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글로벌 사우스라는 용어를 요즘도 많이 사용해요. 예, 많이 사용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는 제3세계 같은 용어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Third World. 제3세계를 이렇게 나쁜 뜻에서 사용한 게 이제 트럼프가 자주 그러죠. 그건 제3세계 방식이에요. 우리가 뭐 제3세계 나라입니까? 듣는 사람 좀 기분 나쁘더라고요, 사실은. 저는 뭐 제3세계를 좋아하진 않는데 제3세계라는 용어는 왜 성립을 안 하냐면 이미 냉전 구도가 깨졌기 때문에 그래요. 냉전 구도에서는 가트 그러니까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을 중심으로 해서 그 자유진영을 제1세계라고 불렀고요. 코메콘, 그러니까 소련 공산권 경제 협력 체제 코메콘을 중심으로 한 소련 경제권을 제2세계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제1세계와 제2세계는 별로 교류를 안 했어요. 교역도 없었고. 그런데 제3세계 국가들이 있었어요. 여기는 뭐 A랑도 교류하고 B랑도 교류하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이 중국의 1대1로는 제3세계를 쥐고 흔들겠다라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글로벌 사우스를 쥐고 흔들겠다. 글로벌 사우스 장악이 핵심 목표입니다. 그런데 이제 글로벌 사우스에 속하는 나라의 입장에서 보면 이 사람들이 잘 살게 되려고 한다면 그 과제는 뭐 선진국이든 어느 나라와 마찬가지로 자기 자신을 잘 우뚝 세워야 돼요. 자기 나라 내부의 부패 없애고 자기 나라 내부의 정치 리더십을 안정시키고 자기 나라 내부의 그런 어떤 특히 이제 아프리카 같으면 이제 종족 간 아주 잔인한 그 폭력 이런 거 없애고 이런 것들이 말하자면 글로벌 사우스의 과제가 되죠. 그래서 아프리카에서 그런 것들을 해낸 나라들은 승승장구하면서 요새 급발진하잖아요. 우리가 루안다. 그럼 맨날 루안다라 그러면 사람 서로 잡아 죽이는 나라로만 알았는데 상당히 안정적으로 잘 나가고 있거든요. 보츠와나도 그렇고. 글로벌 사우스가 그렇게 나가고 있는 데다가 그다음에 그 글로벌 사우스가 이미 어떤 특정 블록, 중도 블록에만 충성을 다하는 그런 상태가 아니죠. 독점이 불가능하죠. 예를 들어서 북아프리카에서 알제리 같은 나라는 친중 국가이지만 실제로 그 많은 자원은 유럽향을 해서 팔고 있고 또 거기에 한국과의 경제 교류 및 경제 그 여러 가지 그 협력도 굉장히 많고 아마 알제리에 우리가 그 시감자 그 생산시설 이렇게 보급해 주지 않았나? 그래서 이게 어떤 특정 블록에 의한 독점적 그 지배가 불가능해져 있다고 이제 글로벌 사우스가. 즉 다시 말하자면 중도 블록이 만들어진다 해도 글로벌 사우스를 독점하지 못해요. 그러면 독점하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중도 블록이 힘을 못 써요. 게다가 글로벌 사우스 중에 상당수 국가는 예를 들어서 인도, 인도네시아 거기만 해도 인구가 20억이잖아요. 거의. 이런 상당수 국가는 탈중국의 그 직접적 수혜자죠. 베트남 이런 데들. 그럼 탈중국의 직접적 수혜자라는 건 뭐예요? 들어와서 생산하는 자본들은 태반이 자유진영 쪽 자본이고 기업들이고 그 다음에 그 생산품이 수출되는 지역은 자유진영이란 말이에요. 따라서 여기가 중국, 러시아랑 같이 이렇게 막 그 한 몸으로 돌아갈 리가 없죠. 그래서 저는 중도가 블록을 짠다고 해도 이 세계 질서를 바꿀 힘은 없다. 이미 세계 질서는 세팅된 거다. 글로벌리즘으로. 이제 글로벌리즘이 3.0으로 제대로 건강해지냐, 제대로 부활하냐, 제대로 강화되냐 그 이슈만 남는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